통해서 안보에 대해 가지고 언급은 많이 했지만은 정작 이런 보훈 문제나 아니면 여러 사건 사고의 처리에 관해서는 적극적이지 못했던 면도 있습니다. 낡은 이념과 진영 논리를 벗어나 민생 정책과 미래 비전을 놓고 건설적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여야 관계가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0대 젊은 당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의 공식 첫 행보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첫 공식 일정으로 천안함 희생장병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광주 철거 건물 붕괴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서 조문했습니다. 호국 보훈과 안전 그리고 위로의 메시지. 젊은 제1야당 대표의 등장 이후 정치권 화두와 그를 풀어가는 방법에도 변화가 올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사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이 두 분 나오셨습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 오늘 첫 공식 행보로 서울 국립현충원이 아니라 천안함 희생자 묘역이 있는 대전 현충원을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의 명예가 희수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이해할 수 없는 철거 공사의 과정에 정치권이나 아니면 이런 관계자들의 어떤 유착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없는지 수사 당국에서는 철저한 수사로 유가족분들이 나중에 마음 아파하는 게 없도록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이 사건의 책임자를 가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보통 첫 행보는 보통은 이제 서울 국립현충원 많이들 찾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들 안장돼 있고 또 호국 영령들 안치돼 있는 곳. 자, 그런데 천안함 희생자 묘역이 있는 대전 현충원을 찾았고요. 호국 보훈을 강조하면서도 당 대표로서 이제 사과의 말도 전했습니다. 하고 나서 다음 행선지가 바로 광주였습니다. 바로 철거 건물 붕괴 현장, 거기서 희생된 사람들 합동 분향소가 있는 곳을 찾아서 조문을 했습니다. 자, 첫날의 행보를 좀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호국 보훈도 강조를 하고 민생 이런 것들을 챙기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당 대표로서 적절한 행보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보자면은 오늘 이제 첫 행보를 통해서 추후에 이준석 당 대표의 추후 행보를 좀 예상을 해본다면은 네. 일단 첫 번째는 얼마 전에 민주당이 이제 전 부대변인에 의해 가지고 이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이제 천안함을 가신 거죠. 이처럼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이슈를 확실하게 부각을 시키면서 가겠다라는 이제 행보로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이준석 대표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이제 건물 붕괴 현장을 가면서 잊지 않고 광주 KBS에 또 출연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뉴스에 그렇습니다. 출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방송에 아주 능하죠.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강점을 계속해서 좀 살려나가는 이런 한 행보를 해나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저 이준석 대표의 인터뷰에서 네. 광주의 이제 건물 붕괴 사고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조금 더 짚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정치권의 유착 문제 이것은 당연히
일벌백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우리 사회 안전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중대재해법도 이제 통과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 이제 불법 하도급의 문제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뿌리 깊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불법 하도급의 문제를 차라리 언급을 했으면 조금 더 공감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 짚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오늘 저 의원총회에서 상견례 있었죠? 제가 참석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 백신 허브 백신 허브 참석 못하셨군요. 국회 특위 추진 토론회 공청회가 네.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느라고 못 갔는데 아마도 뭐 어느 때보다 더 훈훈하고 기대에 넘치는 의원총회가 됐을 거로 짐작을 합니다. 지금 뭐 이준석 당대표 된 뒤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게 멀리 떨어져 있고 정치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언급하기도 싫고 떠올리기도 싫은 것이었는데 우선 선전 문구처럼 정치가 갑자기 우리 일상, 우리 삶으로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우리 당에 당원 가입하겠다는 사람 늘고 그게 꼭 이 당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정치에 대한 새로운 관심 뭐 이런 것들이 이루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의원총회에서도 충분히 많이 그런 교감들이 이루어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준석 당 대표 이제 선출되고 이제 공식 행보를 시작을 했는데 뭐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도 커피숍에서 뭐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만났다고들 얘기를 하고요. 또 윤석열 전 총장하고는 문자 메시지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원로들과는 전화 통화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넘어야 될 산도 분명히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잘해서 정말로 이건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 정치가 조금 더 좀 젊어지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의 여의도라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느린 곳입니다. 그리고 또 세계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낡은 곳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데 이 여의도 정치권은 정말로 이게 늦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얼마 전에 전자상거래법을 이제 개정안을 발의를 했었는데 이게 2002년도에 전자상거래법 생기고 난 뒤에 이게 지금 플랫폼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20년이 지나도록 이 법 개정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세상은 매일매일 급격하게 변하는데 여의도는 변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선한 바람, 젊은 바람을 통해 가지고 여의도 정치가 조금 더 젊어지고 국민들의 바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좀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야말로 변화를 선도하는 그러한 정치권이 되는 데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성공을 해서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한 3가지 정도 넘어야 될 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구 사이에 어떻게 융합을 이뤄낼 건가 이 문제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바른정당 출신들의 이제 그 탈당파하고 잔류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 갈등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께서 이제 어젠가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는 쇼타임은 끝났다. 실력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실력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준석 대표는 이미지라든지 참신함, 신선함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바람몰이를 통해서 당 대표가 됐는데 사실은 이제 정치적 성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동안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력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실력으로 입증해 보일 거냐.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 의원께서 지적하신 게 보면 지난 그 토론회 과정에서 상대 후보들이 지적했던 것들과 좀 일맥상통합니다. 신구 간에 얼마나 잘 융화될 수 있는가, 계파 갈등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 그리고 실력으로 결국에는 검증을 해내야 된다. 하지만 한 번도 국회의원을 안 해본 본인으로서 과연 실력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까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임사 때 이제 최고위원 대표로 당선되고 확정된 사실 발표된 뒤에 임재범 노래 가사를 인용했죠. 네. 이게 막 거침없이 나가고 사실은 또는 불안한 눈빛과 그걸 바라보는 참
너의 시선이란 말을 했는데 국민들 또 당원들이 보기에는 아마 그런 심정 기대 반 우려 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당원들의 입장에 보자면은 당원 투표에서는 조금 나경원 전 조금 대표가 높았죠. 앞섰거든요. 앞섰지만 절대적 국민 지지 때문에 그 총 투표수에서는 득표수에서는 월등히 앞섰는데 그런 기대 반 우려 반이 많이 있는데 뭐 지난주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 정치 특히 영국 우리 정치를 많이 비유하는데 영국 보수당에서는 데이비드 카메론이라는 이제 이런 39세의 정치인이 나와서 잘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주 따뜻한 보수주의를 내걸고 민생 정치를 잘했고 근데 이제 영국의 보수 정치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무리 젊은 30대 정치인이지만 이미 중립까지 오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훈련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제가 이제 방송을 한번 했는데 KBS 라디오 방송을 했더니 댓글에 이런 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네. 이준석 신인 아니다. 10년 이상 정치한 사람이다라고 얘기. 최고위원부터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스스로가 국민들의 시선, 국민들의 우려와 국민들의 기대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4월 재보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 정치에 대해서 이 독선과 오만의 정치에 대해서 심판을 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어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야당 전당대회라는 뜻밖의 장소를 통해서 30대 우리 정치에 엄청난 혁명을 일으켜서 30대 당대표를 통해서 정치의 내관을 그냥 때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세는 굉장히 오래 갈 걸로 보이고 그 스스로도 국민들이 뭘 불안해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할 거로 보아지는데 우선에 이렇게 두루 당내 중진들을 한목에 다 아울렀어요. 우선에 뭐 안철수 대표도 만났고 홍준표 대표도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 총장 모든 대선 후보 다 아우른다 그러고 굉장히 파격적이고 더구나 황교안 대표가 페이스북 글에 또 답신도 올리고 하는 걸 보면은 국민들이 당원들이 처음에 걱정했던 것을 재빨리 극복해 나가는 굉장히 빠른 아주 배우는데 굉장히 빠른 선수다. 기대감이 이렇게. 굉장히 예. 높으신 그래서 상태인 것 예, 같은데 예. 아무래도 이제 당 대표 된 다음에 가장 관심은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느냐, 본인의 그 버스 승차론에 따라서 그거에 압박을 느껴서 과연 입당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윤석열 전 총장 그 대변인 조선일보, 동아일보 출신 언론인 대변인을 처음으로 앉혔는데 처음으로 그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그 인터뷰도 지금 주목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윤석열 전 총장, 안철수 대표 사례가 타산지석이 되길 기대한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공정 어젠다가 그때까지 갈 확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거는 대선 때까지 윤석열발 공정 어젠다가 과연 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자, 아무래도 안철수 대표가 지난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입당 안 하고 선거 치른 바람에 그 높은 지지율이 순식간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과연 윤석열발 그 공정 어젠다가 정말 이준석 대표의 우려대로 끝까지 안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다양한 이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하나의 어젠다로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다시 지금 이제 백신이 많이 공급되고 하반기 되면은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라든가 이렇게 높아질 테고 다시 경기 회복의 전망이라든가 여러 상황이 또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사실은 윤석열 현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은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이 여기까지 끌고 와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만일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나간다면은 그것도 반사 효과가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지금 매력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 국민의힘이라는 이 정당의 제1야당의 매력이 어쨌거나 30대 보수당의 30대 그 당 대표가 탄생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동안 제3당 논의 새롭게 독자적인 출마를 해서 바깥에서 범야권 통합을 이야기하던 그런 입지란 논지가 상당히 지금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의 중력이 이 새로운 야권 통합에서 아주 커졌고 그 매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아마 많은 주자들이 선택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를 하고요. 이번에 이준석 당대표의 선출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 내에서 확실한 플랫폼의 지위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거론되는 대선 주자들은 이 플랫폼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상 대선을 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플랫폼을 국민의힘이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시간의 문제일 뿐 국민의힘 입당은 이제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같은 질문을 윤석열 전 총장께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공정과 정의라는 것이 과연 대선 때까지 갈 것인가? 저도 사실은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회의적인 이유는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발언을 보면 저희들이 대충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의 장모는 평생 사업을 하신 분이다. 10원짜리 하나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 자, 사업을 했다 그러는데 제가 대충 보니까 법원의 경매물건을 받아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을 할 수 없는 분이 요양병원을 해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보험급여를 이제 지금 받아가지고 재판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일부는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인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과연 대선 전까지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를 윤석열 총장의 브랜드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시선, 그 수준에 딱 부합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 윤석열 총장께서 국민들 앞에 척건 또는 최측근 또는 지인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고 스스로의 입을 통해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무엇인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될 시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늦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마도 민주당은 그 약점을 파고들 부분을 지금 찾고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준석 대표는 빨리 입당하면 할수록 시스템을 가지고서 그것을 방어해주겠다라는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사실을 봤을 때 민주당이 지금 사실 국민의힘을 이렇게 크게 걱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게 최근에 그 여론조사 보면 지지율 차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보면 35.8% 최근 여론조사 결과 그런 결과가 있고요. 민주당은 26.4% 격차가 좀 벌어지는 모양새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준석 대표 취임 이후에 이준석이라는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슈가 지금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영입도 있고 안철수 대표가 속해 있는 국민의당과의 통합이 있죠. 그리고 뭐 토론 배틀을 비롯한 각종 어떤 개혁 작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슈를 뭔가를 만들어낼 텐데 과연 민주당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이 궁금한데 오늘 보니까 여야정 협의체 같은 거 제안했더라고요. 나름대로 새로운 체제에 맞서서 어떤 전략을 짜서 지금 대응하는 것으로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작용 반작용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작용을 하는 쪽이 여당이 됐다가 야당이 되기도 하고 그 반작용을 또 그 거꾸로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일단은 국민의힘 발 작용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은 변화로 불려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도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혁신 경쟁, 변화에 대한 경쟁, 쇄신 경쟁 이런 것들이 기존의 관행들을 넘어서는 이런 경쟁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도 조금 더 지금보다 민주당이 더 역동적인 정당이 돼야 되겠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송영길 대표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조국 전 장관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그야말로 정당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가혹한 말하자면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따릉이 이 자전거를 타고 말하자면 출근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홍준표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쇼타임 끝났다. 내용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연속선상에서 사실은 그 국회의사당 전철역 5번 출구에서 내려서 따릉이를 탈고 국회 본청으로 출근을 했거든요. 근데 저거는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로 나와가지고 걸어서 가는 게 더 빠릅니다. 네. 보여주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10년 동안 방송 출연을 하면서 이게 테크닉에 굉장히 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대복을 좀 벗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이제 보여줘가지고 정말로 실적과 성과를 남기는 그렇게 해서 이 참신한 이미지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출구를 어느 쪽으로 나온지까지는 뉴스를 살펴보지 못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국회의사당 전철역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 6번 출구로 나오면 걸어가면 금방이에요. 근데 굳이 5번 출구 나와서 자전거 타고 건널목 건너가지고 출근하고 이거는 이제 시간을 아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국회 본청에 출근하는 지름길이 있는데 네.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이준석 당대표 취임 이후에 이제 민주당도 뭔가 세대 교체 바람이라든지 또 시너지 효과를 이렇게 해서 정치권이 다 같이 변화할 수 있는 쪽으로 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식으로만 된다면 선의의 경쟁이 될 수도 있을 것 아니, 같아요. 그럼 정말 좋죠. 정말 국민들이 바로 원하고 군의 뜻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이제 그 철학자 누구 독일 헤겔 이승의 간지 이게 왜 지금 여기에 하필이면 30대 아무 경험 없는 무슨에 이 사람을 야당 대표 보수당의 대표를 뽑았나? 국민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나? 또 야당 당원들은 그 보수적인 당원들은 왜 이런 네. 선택을 했나? 이게 미치는 이제 선순환 효과를 보면서 이게 다 보이지 않는 뜻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어쨌거나 최근 며칠 사이 관심은 이제 그 많은 젊은 사람들 정치를 아주 싫어하고 혐오하던 사람들도 정치가 내 삶 속으로 들어왔다. 뭔가 정치에 기대를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네. 다음에 이제 자전거의 진실을 말씀드리면은 진실이 또 다를 수 상당히 멉니다. 그 6번 출구 나와서 걸으려면 멀어서 아니, 별로 안 멉니다. 자전거가 있고 그다음에 원래는 킥보드를 타고 다녔다 그래요. 그다음 근데 안 중요한 것 같은데. 킥보드가 좀 위험해 보여서 자전거를 탔다고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 사실은 좋은 현상이죠. 우리가 늘 부러워하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뭐 서울의 교통 사정 때문에 사실 못했던 것인데, 근데 워낙 차 없이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고 또 자전거 타고 킥보드 타던 그런 것들이 자연스레 우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기대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보여주기가 의도됐든 안 됐던 간에 어떤 변화된 모습 자체는 많은 국민들한테 좀 신선하게 받아들여질 수는 분명히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한 달에 적어도 뭐 한 6, 7번 정도는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보도된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은 딱 대기하고 있다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방송 출연을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제는 뭔가 좀 이제 정기국회 곧 옵니다. 그래서 여야 사이에 정말로 실적과 성과를 남길 수 있는 이런 이제 정기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실력을 보여야 될 시점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드릴 말씀입니다. 자, 민주당 얘기로 돌아가서 다시 짧게 하나만 여쭤보면, 자, 청년 바람이 과연 민주당에서도 일 수 있을까? 이전에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초선 의원들이 어떤 변화의 목소리를 냈다가도 쉽게 잦아든 부분이 최근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자, 뭐 이동학 잠시 뒤에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이 지금 출연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이동학 청년 대선 기획단장론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과연 청년들이 어떤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 그거를 당이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니면은 본인들이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당선이 굉장히 정치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게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정치권이 지금 이제 거기에 부응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이게 용두사미가 됩니다. 그야말로 한번 휙 지나가는 바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난리 난 것처럼 이렇게 뭐 조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민주당이 그동안 이제 초선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실제 이제 언론에서 관심을 그렇게 못 받아서 그렇지 여러 가지 법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왔듯이 그 기조를 잃지 않고 쭉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민주당이 이제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튀는 것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불안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 때문에 민주당의 젊은 국회의원들이 좀 역동성을 보여주지 못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번 계기를 만났으니까 다시 이제 서로 경쟁하고 그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 덕은 국민들께서 보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분명 정치권의 어떤 변화의 자극제는 분명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국민의힘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민주당 젊은 정치인들을 향해서 586 정치인 대변하지 말고 국민을 대변해서 소신을 밝히라라는 그런 지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소신을 얘기를 해야지 기성세대에 있는 정치인들 대변하는 목소리 내지 말라는 건데 근데 이게 또 역으로 얘기해서 그렇다면 국민의힘에 있는 젊은 정치인들은 과연 그동안 그런 목소리를 제대로 내왔느냐 이런 또 반문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뭐 태극기 부대라든지 물론 이제 몇 명은 했겠지만 그런데 역으로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국민의힘도 충분히 얘기할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우리 비대위원 구성을 보시면 전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청년들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청년들이 당 중진을 오히려 대놓고 이제 반박하는 이런 현상도 있었고. 근데 이제 언론이 주목을 하지 않죠. 뭐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렇게 주목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현상이 많았고 여당의 이제 초선들 또 여당의 젊은 의원들 또 여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좀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여당이 되면은요 대통령부터 청청시 아닙니까? 그리고 뭐 또 권력이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뭘 책임도 있고 해서 그 쉽지 않고 또 하나는 여당의 지금 강력한 지지층의 이 무서운 입김, 뭐 이렇게 문자 폭탄이라든가 또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강력한 이 구심력이랄까요. 굉장히 그게 오히려 이 여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자기 세대에 맞는 변화를 주도하는데 어려움을 좀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영상 하나 보고 좀 얘기를 나누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민주당에서도 대권 후보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죠. 윤영찬 의원이 흥행을 위해서는 예능 PD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뭐 꼭 그 때문은 아니겠지만 민주당 내 대권 후보군들이 뭐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뭐 노력하는 것들이 영상으로 좀 준비가 돼 있거든요. 잠깐 보고 와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당신은 귀한 사람 함께해 당신은 소중한 사람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죄송합니다. 얼른 일어나서 춤추지 않고 자, 지금 영상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이렇게 막 보여주기식을 하는 이유는 본인들의 이슈를 던졌는데 화두를 던졌는데 이게 크게 이슈가 안 되니까 저렇게 해서라도 뭔가를 알리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최문순 지사의 청년 공약이 취직사회 책임제고요. 그리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모병제 등등해서 청년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청년 관련 이슈가 크게 토론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청년 공약 부분에 있어서 이 대권 후보군들이 뭐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전통적인 선거 전략이 4050에서 표를 좀 이겨서 6070에서 지는 표를 상쇄를 하고 그리고 2030에서 이겨가지고 승리하는 그렇죠. 이 방정식이잖아요. 전통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2030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2030에 저희들이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2030과 관련된 이제 정책들을 낼 수밖에 없는 이제 지금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 뭐 돈 얼마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청년들의 마음을 지금 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2030 청년들이 겪고 있는 좌절, 절망 이것의 근원을 정치권이 제대로 좀 짚어가지고 대책을 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단순하게 뭐 보여주기식 또는 뭐 표만 얻으려고 하는 이런 이제 아주 단기적인 이런 공약들은 오히려 2030 젊은 층들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많겠다. 그래서 절망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당에서도 지금 정책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딱 입법을 뭘 하느냐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청년들과 소통하느냐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20년 동안 민주당의 청년 정책을 다 봐왔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특히 청년들이 봐왔는데 이게 말은 이제 그럴싸한데 실제로는 거꾸로 가고 있는 현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청년들의 좌절 절망이 너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이제 세대 간의 어떤 세대의 어떤 이 지금 유산 이런 것들 때문에
앞선 세대 때문에 이 지금 뒤에 세대, 지금 당장 국가 부채만 하더라도 전부 이제 청년 세대가 부담해야 될 부채들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공약 살펴보시고 윤희숙 의원의 경제 진단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영두 의원께서 좀 자신이 있어 보이는 그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면 저희들이 뭐 부족한 거는 저희들이 뭐 확실하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정책에 있어서는 사실은 2030의 정책은 없었던 거죠. 이번 참에 이준석 당대표가 들어섰으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로 2030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내일 계속해서 마리아나 양당의 신청. 청년 최고위원들 모시거든요. 좀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형두 전재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